심야의 서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펼쳐볼 기록은 스티븐 킨저의 역작 모든 샤의 사람들입니다. 현재 중동의 하늘을 가로지르는 미사일과 거친 전운의 뿌리를 찾으려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1953년 테헤란의 뜨거운 여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는 한노 정치인의 고독한 투쟁과 현대사에서 가장 성공적이었으나 가장 치명적이었던 첩보 작전이 숨어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라는 두 거대 세력이 왜 돌이킬 수 없는 원수가 되었는지 그 비극의 첫 페이지를 지금부터 넘겨보겠습니다. 1951년 이란의 정치는 한 인물의 등장으로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립니다. 그의 이름은 모함마드 모사데크였습니다. 그는 유럽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은 엘리트이자 강직한 원칙주의자였으며 무엇보다 이란의 자결권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민족주의자였습니다. 당시 이란의 국부는 땅속에서 솟아오르는 검은 황금, 즉 석유였습니다.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그 석유의 주인은 이란인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이 세운 앵글로 이라니안 석유 회사인 AIOC가 이란 석유의 채굴과 판매, 그리고 이익의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이란인들은 자신들의 땅에서 나오는 자원으로 영국이 번영하는 동안 지독한 빈곤과 차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모사데크는 이 부조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는 의회를 설득하여 석유 국유화를 선포했고, 이는 대영 제국의 자존심과 경제적 이익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선전포고와 다름없었습니다. 영국은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이란을 국제 경제 체제에서 고립시키기 위해 강력한 해상 봉쇄를 단행했습니다. 이란의 석유를 실어 나르는 유조선들을 막아세웠고 이란의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영국은 모사데크를 국제사법재판소와 유엔으로 끌고 가 압박했지만 법률가 출신인 모사데크는 논리적이고 당당한 변설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이란의 정당성을 알렸습니다. 영국은 이제 외교적 수단으로는 모사데크를 굴복시킬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무력 행사를 고민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력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단독으로 전쟁을 벌이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영국의 시선이 향한 곳은 냉전의 또 다른 축인 미국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트루먼 행정부는 영국의 요청에 회의적이었습니다. 트루먼은 식민주의적 야욕을 부리는 영국보다 이란의 민족주의적 열망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1953년 미국의 권력이 아이젠하워 행정부로 교체되면서 상황은 반전됩니다. 냉전의 전사인 덜레스 형제가 국무장관과 CIA 국장을 장악하면서 이란의 석유 국유화는 더 이상 자원 분쟁이 아닌 반공주의적 위협으로 둔갑했습니다. 영국 정보부는 미국에게 모사데크가 공산당인 투대당과 결탁하여 이란을 소련의 품으로 넘기려 한다는 조작된 정보를 흘렸습니다. 중동의 전략적 요충지인 이란이 불깨물 드는 것을 두려워했던 미국은 결국 인류 역사상 최초의 레짐 체인지 작전을 승인하게 됩니다. 작전명 아약스였습니다. 아약스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테헤란으로 급파된 인물은 루스벨트 대통령의 손자인 커민 루스벨트였습니다. 그는 주머니에 $1,000,000라는 막대한 자금을 챙긴 채 비밀리에 이란에 잠입했습니다. 그의 임무는 단순했습니다. 돈과 정보력을 이용해 테헤란의 민심을 교란하고 모사데크를 고립시킨 뒤 친서방 세력인 국왕 모함마드 레자 팔레비를 폭권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커민 루스벨트는 테헤란의 신문사들을 매수하여 모사데크를 독재자이자 공산주의자로 매도하는 가짜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또한 깡패 조직과 매수된 시위대를 동원하여 거리에서 폭동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평온했던 테헤란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시민들은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 수 없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작전의 초기 단계는 실패하는 듯 보였습니다. 모사데크를 해임하려던 국왕의 시도가 사전에 발각되면서 국왕은 로마로 망명을 떠났고 모사데크의 지지자들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커민 루스벨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은 자금을 모두 털어 군부의 배신을 유도했습니다. 돈에 매수된 장교들은
전차를 끌고 모사데크의 관저로 향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수호자라 믿었던 군대가 자신들의 총구를 국민이 선출한 총리에게 돌린 것입니다. 1953년 8월 19일 테헤란의 거리는 화염에 휩싸였고 수백 명의 이란인이 동족의 총칼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모사데크는 끝까지 저항하려 했지만 결국 체포되어 톡방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쿠데타는 성공했습니다. 로마로 도망갔던 국왕 팔레비는 미국의 비호 아래 화려하게 귀환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석유 회사들은 다시 이란의 석유 이권을 나누어 가졌고 이란은 서구에 충실한 헌병 국가가 되었습니다. CIA 내부에서는 이 작전을 저비용 고효율의 완벽한 모델로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란인들의 가슴 속에 새겨진 깊은 굴욕과 분노였습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뽑은 지도자가 외세의 공작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히는 것을 목격한 이란인들에게 미국은 더 이상 자유의 수호자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살해한 침략자였습니다. 쿠데타 이후 돌아온 국왕의 통치는 잔혹했습니다. 그는 비밀경찰 사바크를 조직하여 반대파를 고문하고 처형했습니다. 미국의 지지 아래 이루어진 화려한 근대화 정책인 백색혁명은 겉으로는 번창해 보였지만 실상은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전통적인 가치를 파괴했습니다. 고향을 잃은 농민들과 억압받던 지식인들은 점차 종교라는 최후의 보루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세속적인 민주주의를 꿈꿨던 모사데크의 실패는 이란인들에게 서구식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신정 정치를 부르짖는 급진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1953년의 쿠데타는 26년 뒤인 1979년 이슬람 혁명이라는 거대한 불꽃으로 되살아납니다. 호메이니를 필두로 한 혁명 세력은 미국을 큰 사탄이라 부르며 국왕을 축출했습니다. 혁명 직후 벌어진 테헤란 미대사관 인질 사건은 1953년에 빼앗긴 주권에 대한 이란인들의 뒤늦은 복수극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소수의 석유 이권을 지키기 위해 뿌린 씨앗이 결국 거대한 적대감의 숲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과 이란이 벌이는 모든 갈등의 저변에는 1953년 그 여름날 테헤란 거리에서 흘려진 피와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스티븐 킨저는 이 비극적인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한 국가의 운명을 외부에서 강제로 뒤트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그리고 그로 인해 얻은 일시적인 이익이 훗날 어떤 대가로 돌아오는가? 1953년의 낙인은 오늘날까지도 지워지지 않은 채 중동의 화약고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격하는 현재의 전쟁은 사실 70년 전 이미 시작된 오래된 전쟁의 연속입니다. 루즈벨트와 CIA가 설계한 아약스 작전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억지로 누른 스프링은 언젠가 더 강하게 튀어오르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1953년 이후의 이란, 즉 화려한 왕관 뒤에 숨겨진 피의 기록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로마로 도망쳤다 돌아온 국왕 팔레비는 더 이상 예전의 유약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모든 것을 뿌리 뽑기로 결심했고 그 도구는 바로 공포였습니다. 쿠데타 직후 팔레비 국왕이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자신의 안위를 지켜줄 거대한 성벽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 성벽의 이름은 바로 사바크였습니다. 미국 CIA와 이스라엘 모사드의 전폭적인 지원과 교육 아래 탄생한 이 비밀 경찰 조직은 이란 전역을 감시의 거미줄로 덮었습니다. 사바크는 단순한 정보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란인들의 일상 속에 침투한 보이지 않는 유령이었습니다. 찻집에서의 사소한 대화, 대학교 강의실에서의 질문, 심지어 가족 간의 식사 자리조차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 국왕의 정책에 의문을 표하거나 모사데크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그들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테헤란의 에빈 교도소는 사바크의 잔혹함이 집약된 지옥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거꾸로 매달기, 손톱 뽑기, 전기 고문 등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고문 기술들이 그곳에서 일상이 되었습니다. 팔레비는 공포를 통해 평화를 샀지만
그 평화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았습니다. 이런 공포 통치 속에서 국왕은 자신의 꿈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색혁명이라 불리는 과감한 근대화 정책이었습니다. 팔레비는 이란을 중동의 스위스, 아니 서구보다 더 서구적인 나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토지 개혁을 단행하여 지주들의 땅을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했으며 대대적인 문맹 퇴치 운동을 벌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진보적이고 훌륭한 개혁처럼 보였습니다. 미국의 지식인들과 정치인들은 팔레비 국왕을 중동의 계몽된 지도자라며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아래에서는 이란 사회의 뼈대가 부러지고 있었습니다. 토지 개혁은 준비되지 않은 농민들에게 오히려 재앙이 되었습니다. 농기구와 종자를 살 돈이 없던 농민들은 땅을 헐값에 넘기고 도시의 빈민가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테헤란 주위에는 거대한 판자촌이 형성되었고 그곳에서 농민들은 자신들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이 파괴되는 과정을 목격하며 분노를 키웠습니다. 또한 급격한 서구화는 이란의 뿌리 깊은 이슬람 전통과 충돌했습니다.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이 활보하는 거리 뒤편에서 대다수의 보수적인 민중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오염되고 있다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팔레비의 개혁은 이란의 심장이 아니라 겉옷만을 바꾸려 했던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은 국왕의 끝없는 허영심이었습니다. 1971년 팔레비 국왕은 페르시아 제국 건국 2500주년을 기념하는 사상 초유의 파티를 열기로 결정합니다. 장소는 고대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페르세폴리스였습니다. 그는 사막 한복판에 전 세계 국왕들과 대통령들을 초대하기 위해 최고급 실크 텐트 50여 채를 세웠습니다. 파리에서 공수해온 산의 진미와 최고급 와인이 흐르는 동안 이란의 민중들은 지독한 인플레이션과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외신들은 이 축제를 지구상에서 가장 화려한 쇼라고 불렀지만 이란인들에게 그것은 자신들의 고열을 짜내어 버리는 악마의 잔치였습니다. 이 축제는 팔레비 왕정이 국민의 삶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정치적 자유가 완전히 말살된 상황에서 민중들이 숨어들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 바로 모스크였습니다. 사바크도 신성한 종교시설인 모스크 안까지 함부로 침범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민주주의자였던 모사데크의 몰락 이후 이란인들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입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루올라 호메인이라는 이름의 노성직자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국왕을 미국의 꼭두각시라 비난하며 이란의 주권과 이슬람의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1964년 팔레비는 그를 국외로 추방했지만 그것은 커다란 실수였습니다. 파리와 이라크를 전전하던 호메이니는 카세트 테이프에 자신의 설교를 담아 비밀리에 이란 전역으로 퍼뜨렸습니다. 어두운 밤, 이란인들은 숨죽여 호메이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혁명의 꿈을 키워갔습니다. 1970년대 중반, 전 세계를 덮친 오일 쇼크는 이란에게 막대한 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석유 가격이 폭등하자 이란 왕실의 금고에는 달러가 넘쳐났습니다. 팔레비는 그 돈으로 미국의 최첨단 무기들을 사들이며 중동의 맹주를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그 막대한 부는 서민들의 삶으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왕실과 결탁한 소수의 엘리트층들만이 부를 독점했고 부패는 걷잡을 수 없이 퍼졌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던 청년들은 거리에 나와 국왕의 퇴진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1978년 마침내 인내의 뚝이 터졌습니다. 혁명의 도화선은 아주 사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친정부 신문이 호메이니를 모욕하는 기사를 싣자 성지 고매 학생들이 이에 항의하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군대는 시위대를 향해 발포했고 수많은 학생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슬람의 전통에 따라 사망 후 40일째 되는 날 추모 집회가 열렸고 그 집회에서 또다시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비극의 순환은 이란 전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1978년 9월 8일 훗날 블랙 프라이데이로 기록된 날 테헤란의 잘레 광장에서 수천 명의 시민이 군대의 총탄에 쓰러졌습니다. 이제 타협의 여지는 사라졌습니다.
이란인들은 더 이상 빵을 달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국왕의 목숨과 체제의 전복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당황했습니다.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우방이었던 팔레비 국왕이 이토록 허망하게 무너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카터 행정부는 인권을 강조하며 국왕의 강경 대응을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왕정이 무너질 경우 닥칠 지정학적 위기를 두려워하며 우물쭈물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갈짓자 행보는 이란 국왕에게는 배신감을, 시위대에게는 분노를 심어주었습니다. 1979년 1월 16일 암투병과 시위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팔레비 국왕은 눈물을 흘리며 이란을 떠났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을 이어온 페르시아 왕정의 종말이었습니다. 보름 뒤인 2월 1일 호메이니가 15년 만에 테헤란 공항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백만 명의 인파가 그를 맞이하기 위해 운집했습니다. 이란인들은 호메이니를 통해 1953년에 잃어버렸던 자신들의 자존심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혁명의 열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이란은 또 다른 거대한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바로 테헤란 미 대사관 인질 사건입니다. 혁명 수비대원들은 미 대사관을 습격하여 52명의 미국인을 444일 동안 억류했습니다. 그들이 내건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암 치료를 핑계로 미국에 머물고 있던 국왕 팔레비를 이란으로 송환하여 법정에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이 사건은 영토 밖에서 벌어진 전대미문의 치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란인들에게 대사관은 단순한 외교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1953년 모사데크를 무너뜨린 음모의 본거지였으며 자신들의 역사를 뒤흔든 CIA의 소굴이었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미국이 쿠데타를 일으켜 국왕을 복권시킬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인질 사건은 1953년에 트라우마가 만들어낸 처절한 방어 기제이자 외세에 대한 강력한 거부 선언이었습니다. 결국 혁명은 성공했고 이슬람 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이란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었고 미국과의 우정은 증오로 변했습니다. 스티븐 킨저가 지적하듯 미국이 1953년에 심었던 아약스 작전의 씨앗은 26년의 세월을 거쳐 가장 독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미국이 소수의 석유 이익을 지키기 위해 살해했던 민주주의의 불꽃은 이제 반미주의라는 거대한 산불이 되어 중동 전체를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미국과 이란의 끝없는 갈등은 사실 70년 전 테헤란의 한 골목에서 시작된 비극의 긴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슬람 혁명의 함성이 테헤란의 하늘을 뒤덮고 미 대사관의 인질들이 억류되어 있던 그 혼란의 시기, 이란은 또 다른 거대한 시련에 직면하게 됩니다. 1980년 9월 이웃나라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이끄는 대규모 군대가 이란의 국경을 넘었습니다. 혁명의 혼란기에 빠진 이란을 단숨에 제압하고 석유가 풍부한 후제스탄 지역을 강탈하려는 야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사담 후세인의 계산처럼 간단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란인들에게 이 전쟁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혁명을 지키기 위한 성전, 즉 신성한 방어였습니다. 8년 동안 이어진 이란-이라크 전쟁은 20세기 역사상 가장 참혹한 참호전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란은 정규군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수만 명의 어린 소년들을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열쇠라 불리는 플라스틱 목걸이를 건 아이들은 맨몸으로 지뢰밭을 가로질러 나아갔습니다. 이라크는 전세가 불리해지자 국제법으로 금지된 화학 무기를 서슴지 않고 사용했습니다. 살린 가스와 겨자 가스가 살포된 전장에서 이란 군인들은 처참하게 쓰러져 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당시 미국의 태도입니다. 미국은 혁명 정부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독재자 사담 후세인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정보 자산과 군사 장비를 제공했고 이라크의 화학 무기 사용에 대해서도 침묵하거나 방조했습니다. 이란인들에게 이는 1953년 쿠데타에 이은 미국의 두 번째 배신이었습니다. 전쟁 막바지인 1988년 미 해군의 빈센스 함이 이란의 민항기인 655편을 적기로 오인에 격추하여 290명의 민간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미국의 사과 없는 태도는
이란인들의 가슴 속에 씻을 수 없는 증오의 낙인을 찍었습니다. 1989년 혁명의 지도자 호메이니가 사망하고 하메네이가 그 뒤를 이으면서 이란은 생존을 위한 전략적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서구의 군사적 압박과 고립 속에서 그들이 선택한 길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의 시도였고, 다른 하나는 레바논의 헤즈볼라나 예멘의 후티 반군 같은 대리 세력을 양성하여 중동 전체에 자신들의 방어벽을 세우는 이른바 저항의 축 전략이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은 이제 단순한 양자 관계를 넘어 중동 전체의 지정학적 질서를 뒤흔드는 거대한 체스판이 되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며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란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고, 이란은 이에 맞서 핵 농축 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핵협정인 JCPOA를 통해 잠시나마 평화의 서광이 비치는 듯 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협정 탈퇴와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암살은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렸습니다. 이란인들에게 솔레이마니는 국가적 영웅이었고, 그의 죽음은 1953년 모사데크의 실각만큼이나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6년 현재의 전장으로 시선을 돌려봅니다. 에픽 퓨리 작전과 중동 전역으로 확산된 미국과 이란의 직접적인 충돌은 사실 70년 전 이미 예견된 비극의 종착역일지도 모릅니다. 이란의 미사일이 미군 기지를 타격하고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테헤란의 상공을 가로지르는 이 참혹한 풍경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이 아닙니다. 그것은 1953년 아약스 작전이라는 작은 날갯짓이 불러온 거대한 폭풍이자, 외세의 개입이 한 민족의 운명을 뒤틀었을 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미국은 1953년 당시 단돈 100만 달러로 이란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석유 이권을 지켜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낀 100만 달러는 훗날 수조 달러의 전쟁 비용과 수많은 젊은이들의 목숨, 그리고 중동의 영원한 불안정이라는 청구서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스티븐 킨저가 그의 저서 모든 샤의 사람들의 결론에서 강조했듯, 한 국가의 내정에 개입하여 지도자를 갈아치우는 행위는 당장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역사의 긴 안목에서는 반드시 재앙적인 실패로 귀결됩니다. 이란인들에게 1953년의 기억은 여전히 살아있는 상처입니다. 그들이 미국의 제안을 불신하고 핵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에 집착하며 저항의 축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다시는 외부 세력에 의해 자신들의 운명이 결정되게 하지 않겠다는 처절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반대로 미국에게 이란은 자신들의 패권에 도전하는 불량 국가이자 반드시 제압해야 할 적일 뿐입니다. 서로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채 힘과 힘으로만 맞붙는 이 평행선은 결국 2026년의 전면전이라는 파국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대본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며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만약 1953년 미국이 모사데크의 손을 잡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이란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스스로 석유의 주권을 되찾고 근대화를 이룩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오늘날 중동의 지도는 지금과 얼마나 달랐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테헤란의 거리에서 미국산 청량 음료를 마시며 서구와 협력하는 가장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중동의 동반자를 만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가정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기록하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뿐입니다. 스티븐 킨저가 이 책을 쓴 이유 역시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강대국들이 다른 나라의 운명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설계하려 할 때마다 1953년 이란의 사례를 떠올리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오늘날 중동의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화염은 70년 전 미국이 심었던 오만과 탐욕의 불꽃이 시간이 흘러 거대한 산불이 된 것에 불과합니다. 심야의 서구가 전해드린 이란의 대서사시는 여기서 멈춥니다. 이란의 역사는 그 운영체제가 외부에 의해 강제로 해킹당했을 때 어떤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실험장이었습니다.
이란의 흙먼지 속에는 여전히 그날의 눈물과 오늘날의 핏자국이 섞여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극적인 기록을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는 이 증오의 사슬이 끊어지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서구에 꽂힌 이란의 기록이 현재의 혼란스러운 세계를 바라보는 차가운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비극은 기록되지 않을 때 반복됩니다. 심야의 서구는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역사의 어두운 구석을 비추는 등불이 되겠습니다. 긴 시간 낭독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온한 밤 되십시오.